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50이 되는 40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25년이 되었고요.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사는 대한민국의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 때문에 이 사연에 빠지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 빠지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 성당 친구가 이 사연 채널을 알려주었어요. 그 친구도 사연에 빠지다의 구독자인데 얼마 전에 만나서 점심을 먹다 요즘 재미있게 듣고 있는 라디오 같은 채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다들 군대 가고 대학 기숙사에 가고 남편과 둘이서 심심한데 뭐하지 하다가 이 사연 채널을 한번 들어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에 빠지다 유튜브를 구독하고 집안일 할 때나 심심할 때 틀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자식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을 키우시다가 마지막에 40이 넘으신 저희 시어머니가 낳은 딸이 있는데요. 첫째 아주버님과는 23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입니다. 저의 남편은 둘째 아들인데 시누이와는 21살 차이가 나네요. 남편과 저는 나이가 동갑내기고요. 제가 결혼했을 때 저의 시누이는 3살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 시누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랐거든요. 꼭 제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기저귀도 갈아주고 안고 업고 분유도 먹여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기를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친정어머니는 저만 낳고 아기를 더 낳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낳을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임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동생 하나 갖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의 동생이 저의 오랜 소원을 풀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사귀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는 형과 남동생이 있다고 할 때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남동생이나 오빠는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집에 가자고 했어요. 인형 같은 여자애를 하나 보여준다고 말이죠. 저는 아기를 좋아했으니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시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고요. 저는 남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어요. 아장아장 걷는 딸내미 하나가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 누구야? 설마 자기네 숨겨진 딸 아니지? 어머, 정말 닮은 것도 같은데? 자기 나 몰래 고등학교 때 딸 낳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고 얘는 내 동생인데 늦둥이 동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낳은 딸이라고. 시누이는 만나자마자 저에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옹알이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애를 자주 만나 돌봐주면서 언니라는 말을 가르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시누이에게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누이를 마치 딸처럼 대하고요. 시누이가 사달라는 것이나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는 엄마처럼 딸바보가 되어서 시누이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댁 본가보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자는 일이 더 많아지자 왠지 좀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시누이는 시부모님들께도 늦둥이 딸로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귀다가 23살에 뱃속에 우리 큰아들이 먼저 생기는 바람에 결혼식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냐며 저를 호되게 혼내시고 우리 아들이 돌 지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풀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캐리어 한 개만 가지고 쫓겨난 저는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걱정 말고 자기 집에 가서 아기를 낳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아이니 책임지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큼 남편에게 고마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 하시진 않을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자기 뱃속 아기 낳고 나서 대학 졸업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볼게.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손주 낳을 때까지 시엄마가 돌봐줄게. 동수방에서 같이 지내면 되겠구나.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갔고 막내 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밤 11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 집처럼 생각하고 지내. 네가 마음 편해야 뱃속 아기도 행복할 것 아니니. 저는 우리 어머님처럼 시어머니도 저를 혼내고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육아도 거의 맡아 해주시는 등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딸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시누이와 함께 제 아들도 시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아주버님이 제대하고 막내 도련님이 대학에 들어가자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들의 돌잔치를 하고 난 후라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저희 첫 신혼집을 얻는데 돈도 보태주시고 손주도 낳길 잘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결혼식을 못한 우리 부부가 짠하다면서 결혼식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이제껏 친척 사촌들의 결혼식에 가셔서 낸 축의금을 좀 뽑아야 한다는 그분들의 속내도 좀 있기는 했지만 그 덕에 저는 결혼식을 늦게나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들과 시누이를 데리고 늦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우리 첫째 아들을 우리 시누이는 동생처럼 여기면서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혼여행을 갈 때에도 시누이는 2박 3일 동안 떼를 쓰면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시누이의 그 고집과 때에 우리 시어머니는 두 손 도발을 다 드시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동수야, 내가 미안한데 너희 아들 돌보는 것도 힘들 줄 알지만 동희 좀 데리고 가라. 얘가 얼마나 우는지 밥도 안 먹고 떼를 쓰는데 이러다가 병원에 실려갈까 봐 내가 걱정돼서 살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고 같이 놀다 올게요. 우리 아가씨가 제 말은 잘 들으니까 걱정 마세요. 무사히 잘 있다 오겠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우리 시누이를 가족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엔 보통의 신우 올케 사이처럼 말싸움을 한다거나 신경전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나이 차이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도 마음씨 좋으시고 시누이도 내 딸 같으니 저는 친구들을 만나도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댁은 없을 거라며 친구들은 저한테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갔다고 부러워하곤 넌 정말 시댁에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들 말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에서 저는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2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 할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두 애들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4학년 2학기 때 아기를 낳아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전 사실 한 번도 어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두고두고 그 얘기로 지금도 저를 괴롭히시긴 하지만요. 저는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둘째를 낳은 것을 본 뒤 바로 군대에 갔어요. 4학년 한 학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군대를 간다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일이었지만 남편은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취업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대하던 해에 둘째는 2살이 되었고 남편은 갖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취업 준비를 병행했어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의 유치원비며 학원비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고 배달도 하며 우리 가게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님은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줄 테니 취업 준비나 잘하라며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가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야 나도 안심하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생각하고 그냥 취업 준비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난 결혼도 했고 이제는 징징거릴 때가 아니잖아. 부모가 되었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손을 벌려봐야 되겠어? 난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해. 네, 남편의 생각은 참 갸륵하고 올바른 생각이긴 하죠. 하지만 저와 애들에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집에 와서 저 대신 애들을 돌봐주시거나 반찬과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 남편은 어느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졸업생들 중 최연소로 27에 취직을 하게 되어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저도 물론 좋았었죠. 다행히 취업 준비에 긴 마라톤을 할 정도로 남편의 눈이 높지가 않았던 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남편은 안정된 직장이 급했고 연봉이나 직장의 혜택을 고를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르바이트비보다는 연봉이 높았으니까요. 그동안 저희 시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하나 남은 시누이를 육아하시느라고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그리 자주 왕래하지는 못했어요. 애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의 할아버지 제사 때나 명절에만 시댁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항상 시아주버님은 집에 없었고 막내 도련님 역시 친구 만나느라 명절에 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시누이와 우리 애들끼리만 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시누이를 낳으셨고 그 당시에 제왕절개로 낳았어야 했거든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이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시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아프시다고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힘들어도 병원에 한 번도 입원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렇게 고질병처럼 20년 동안 악화되어 허리 디스크가 터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시어머니에게 일장연설을 하셨답니다. 육아도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시누이를 낳은 이후부터 꾸준히 치료를 했으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간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시아버님과 시누이를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간 이후에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퇴원할 무렵에는 몸살 감기에 걸려 집에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애들이 약한 감기에 걸릴 때 저는 끔찍한 몸살을 앓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배 앞쪽에 대상포진이 생겨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저는 매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앓고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남편과 애들에게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둘이나 되는 제 애들을 봐주시면서 힘들어하신 것이 좀 짠해서 어머니에게 제가 조금 모아두었던 돈을 드렸어요.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애들도 돌봐주시고 남편에게 밥도 해주시고요. 저를 데리고 병원도 다녀오신 어머니는 그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그 돈을 저에게 다시 쥐어주셨어요. 예, 됐어. 정말 네가 내 딸이니까 해준 일이지. 내가 돈 벌라고 너네 집까지 왔겠어? 그냥 넣어둬. 애들 맛있는 거나 해주는데 보탰어.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엄마도 힘드신데 나 때문에 일부러 우리 집까지 와서 고생하셨잖아. 이 돈 받아야 다음에 나도 또 급한 일 있을 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안 받으시면 미안해서 연락도 못해. 제가 부득부득 우겨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돈을 받아들고 좋아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친정아버지께 자랑도 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의 친정엄마는 일찍 시집간 저에 대한 서운함과 대학 때 임신한 걸로 화난 마음을 좀 푸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는 시어머니도 좋으시고 친정엄마도 그다지 저한테 심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삶을 살긴 했나 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도 없고 동서들도 저한테 막대하긴커녕 잘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참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 우리 남편을 잘 만나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시댁 식구들도 저를 깔보거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누이가 다 커서 시집갈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28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남들이 보면 아주 평범한 결혼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삶은 아주 평탄하고 순조로운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제 걱정 가득한 삶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6개월 내로 초고속 진행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부터 하느냐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란 작자가 그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의 아이돌처럼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남자친구를 뺏길까봐 아직 어린데도 결혼을 감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바로 딸을 결혼시키신 것이 못내 후회가 되셨던 것이었어요. 내가 그 안사돈이란 여자의 실체를 알았다면 우리 동이 그 집에 절대 시집 안 보냈지. 그 여자가 그렇게 교양도 없고 손버릇이 나쁜지 몰랐지 뭐니. 그러니까 제 말 들으셨어야죠. 처음 봤을 때부터 쎄하더라니. 전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우리 시누이 그 집안이랑 연 끊게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시누이의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시누이가 결혼하던 날 저는 시누이의 시어머니와 기분이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못된 안사돈의 속내를 저는 간파하게 되었거든요. 시누이는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고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그 결혼식 날에 안사돈이 자기네 친척들이 오자 그 사람들을 먼저 앞자리에 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식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지라 자리 때문에 눈치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제일 신랑 신부 잘 보이는 곳이에요. 이런 자리 흔치 않아요. 이쪽으로 다들 데리고 와요. 사돈어른, 여기 신부 측 자리인데요.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앞쪽에 전부 신랑 측 친척들만 앉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쪽으로는 자리 좀 비워주세요. 아니, 자리에 무슨 임자가 있어? 그쪽 이름이라도 써있냐고. 근데 그쪽은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가 무슨 신부 어머니라도 되나? 안사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그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거기서 물러났으면 크게 사건화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저는 그때 안 그래도 우리 딸 같은 시누이가 시집을 가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리를 뺏길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사돈은 우리 쪽 친척들에게 밀려나 씩씩거리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던 말던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아니, 올케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집안 일에 관여하는 거야? 내가 오늘 있으면 있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이쁘려면 사돈들이 잘해야지.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앙심을 품고 우리 시누이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조그만 코털이라도 잡히면 그걸로 두고두고 물고 늘어졌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울면서 그 안사돈에게 당했던 일들을 저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누이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구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은 제가 나중에 시누이에게 듣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누이 시점에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이렇게 시누이 시어머니와 삐걱거리던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시누이에게 따로 만나서 충고를 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아가씨 결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못되게 굴면 절대 참지 말고 이 언니한테 다 이야기해. 알았지? 아가씨는 내 딸 같은 사람이니까 어머님한테 말 못하는 것들도 언니는 다 들어줄 테니까. 저 시어머니는 관상이 정말 못됐어. 아직 어머니랑 무슨 일 있지도 않은데 벌써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시어머니한테 편향적인 시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니, 걱정 말아요. 내가 잘해드리면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일도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순진하기도 하죠. 우리 시누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선입견은 가지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음씨 고운 우리 시누이 성격을 알기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물러났죠.
하지만 정말 1년도 되지 않아서 시누이는 눈물바람을 하며 저에게 전화도 하고 우리 집에 달려오기도 하는 등 안사돈의 시어머니 노릇을 저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사돈의 만행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이 지면을 다 써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시누이도 드라마를 보면 좋은 시어머니가 잘 없으니까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보다는 낫다면서 그 안사돈을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는 날은 찾아오기 마련이었죠. 언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엊그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무슨 가정부가 일을 잘 못해서 집을 더럽힌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할망구가 정말 그랬어? 내가 이 여자를 그냥... 저는 계속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그만 이혼을 하라고 시누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실컷 울고 나서는 시누이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한테 잘못한 건 시어머니지 남편은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아직 사랑해요. 그런 이유로는 저도 시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결혼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시어머니가 또 괴롭히고 그러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펄쩍 뛰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친엄마에 대한 험담을 아내의 입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느냐고 하면서요. 참 우리 시누이는 너무 마음이 착해요. 그게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험한 시댁살이 하려면 어느 정도 마음도 단단해야 하고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하는데 시누이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있어 시누이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가 집주인의 사기로 이중 계약이 되어 산지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그 후 세입자가 이삿짐을 가지고 쳐들어오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집을 뺏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연락을 다 끊고 도망간 집주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뒷거래를 한 그 세입자는 당당하게 자기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빨리 짐을 빼달라고 시누이와 그 남편을 못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사이가 껄끄러운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그 사실을 하나도 모르는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가구 가전은 모두 팔아버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그런 남편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답니다.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시댁으로 갈 때 자기 아내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시누이가 좀 더 강경하게 시댁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했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을 못했다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를 시어머니와 동거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다가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틀어질 수 있는 게 고부간인데 시누이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을지 충분히 알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야근한다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다가 제가 오니까 지금 밥 차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다. 네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리고 중간에라도 네가 전화해서 말을 했음 너 안 기다리고 밥 미리 먹었을 거 아니야? 너는 시댁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네 멋대로 하니? 어머니, 정말 치매 걸리신 건 아니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분명히 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뭐? 이년이? 너 어떻게 멀쩡한 CMA를 치매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어? 내 나이가 아직 치매 걸릴 땐 아니잖아. 네 년이 건망증이지 나는 치매 절대 아니다. 우리 아들 오면 내 너 같은 년이랑 헤어지라고 말할 거야. 그때 마침 신우의 남편은 다른 나라로 출장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시댁에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온갖 구실을 붙여서 시누이를 구박하고 나쁜 며느리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이런 안사돈의 만행을 듣는데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이를 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진작에 우리 시누이를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빼내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구출했다는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더군요. 그래도 시누이는 남편만은 시누이 편이라고 믿으면서 그 못된 시어머니의 구박을 버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편마저 어느 날 시어머니의 괴략에 빠져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 화를 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분통 터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시아버지도 동네 공원에 나가서 바둑을 두신다고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시댁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제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이 머리채부터 잡히자 어이가 없고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놔주세요, 제발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시끄러! 입 닫아, 이년아. 네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내 진주 목걸이 훔쳤지? 그게 어떤 목걸인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해서 처음 월급 받은 돈으로 사준 거야. 너 그거 얼른 내놔. 내놓을 때까지 내가 너 머리채 절대 안 놓을 줄 알아. 이 미친년. 어머니, 저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시끄러! 이 년이 이젠 거짓말까지 해? 네가 아니면 누가 그 목걸이를 훔쳐? 내 아들이 그러겠니? 네 시아버지가 그러겠니?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 시어머니의 핸드백 속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시어머니가 그 전날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그 목걸이를 자랑하고 풀어서 가방 속에 넣어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엄한 사람을 잡아놓고는 진실이 밝혀지자 뻔뻔하게도 신우의 시어머니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저는 신우이의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도 그년의 머리채를 다 뽑아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 결혼해서 그 신우이의 시어머니와 10몇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맞짱 뜨려면 얼마든지 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 남편이 그 자초지정을 시누이에게 다 듣고도 자기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 번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사과를 할 수가 있느냐면서 제 시누이 보고 빨리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더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안 되나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랬다 한들 오히려 나이 먹었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선 사과하는 게 윗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요? 시누이의 하소연을 듣고 나자 저는 그놈의 집구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까지 그 집에서 시누이가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며칠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시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시누이의 남편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는 우리 시누이를 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시누이도 마음을 심하게 다쳤는지 시댁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절대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남편도 자기 동생을 함부로 의심한 시어머니나 마음 다친 시누이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자기 엄마 편을 든 처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3일 만에 그 집구석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바로 시누이 친정엄마인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사돈이 전화해서 막말을 퍼부으니 어이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어떻게 그 집안은 가정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켜요? 사흘이 다 되도록 며느리가 집에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몇 마디 좀 했기로서니 팩 토라져가지고는 자기 오빠 집으로 숨어버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딸한테 전화해서 시댁으로 돌아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저 그 집안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안사도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누이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더니 시누이에게 찬찬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이야. 시댁살이가 만만한 게 아니야. 정말 견디기 힘들면 이 엄마가 너랑 이서방만 둘이 따로 집 하나 얻어주마. 그래도 이서방은 너한테 못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 집에서만 나오면 해결될 일인 것 같은데 어때? 엄마 말대로 할래? 신우이는 울면서 그러기 싫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라며 신우이의 남편을 우리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만 살 수 있도록 돈을 보태줄 테니까 그 시댁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우이 남편은 자기 장모님의 제안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댁에서 사는 게 좋고 집주인과 합의를 보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을 물어주기 전까지는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엄청 나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누이를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이혼녀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개같은 집구석에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나 되었을까요? 그 사이를 못 참고 미친 안사도는 시누이를 또 구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불행하게도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그날 아침 심한 몸살감기 때문에 회사를 못 간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시누이에게 그 집의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플로 죽집에서 죽을 주문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이상한 촉이 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복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어서 시누이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밖에까지 시누이 어머니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너 오늘 꾀병 부리는 거지? 회사 가기 싫어서 아픈 척하고 힘없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저 아직도 머리가 너무 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야 이년아, 일어나. 안 일어나? 집에서 쉬면서 나한테 네 병간호까지 하라는 거야 뭐야? 안 아픈 거 다 아니까 잔머리 쓰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점심이나 차려. 네 시아버지 이따 집에서 밥 드실 거니까. 아니 이년이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그 미친 안사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의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문을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아니 사돈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우리 며느리가 또 일러 바치기라도 한 건가? 시끄럽고요. 왜 우리 시누이 못 살게 구는 건데요? 아까 아침부터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아픈 거 맞거든요? 꾀병이랑 진짜 아픈 것도 구분 못해요? 눈이 삐었나? 진짜 아줌마 치매 아니야? 뭐라고? 이 미친년이?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니년도 한번 맞아볼래? 안사도는 제 뺨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갈겼습니다. 이딴 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는 그 미친 여자가 저한테 먼저 손을 대도록 유도한 것이었거든요. 이젠 쌍방과실이고 저는 정당방이잖아요. 저는 안사돈이 저를 때리자마자 손바닥에 힘을 주어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여 버렸습니다. 짝 소리가 나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사돈은 빨개진 뺨을 붙들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안사돈이 점점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지자 저는 그 여자의 멱살을 콱 붙잡고 눈앞에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줌마, 정신 나갔어? 당신이 먼저 나 때렸으니까 나는 정당방위한 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경찰 불러. 불러보라고! 나 우리 시누이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더 놔둘 수 없어. 이혼시킬 거야. 내가 아까 당신이 며느리한테 소리 빽빽 지른 거 다 녹음해놨거든? 이걸로 한번 된통 고발 당해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시누이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는 당신 쪽에서 내야 될 거야. 저는 그 미친 여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미친 여자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말이죠. 저는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시누이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죽과 시누이의 가방을 든 채 시누이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시누이의 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경솔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저희 시누이가 당한 괴롭힘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시누이와 이야기할 때마다 시누이와 통화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전부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 신우 남편이란 작자가 시댁에서 살고 싶고 이사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전부 핸드폰에 녹음해 두었거든요. 언젠가 꼭 증거로 쓰여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저는 경찰서에 가 신우이 시어머니를 고발했습니다. 저에 대한 폭행 사실도 함께 진술했고요. 저도 정당방위로 한 대 때린 것까지 저는 경찰에게 다 진술했습니다. 하나도 감추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당한 고발을 한 것이고 신우이가 당한 괴롭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민사소송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장 소장을 제출해서 그 끔찍한 미친 여자를 고발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자초지정을 다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신우이와 깨끗하게 이혼하겠다고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우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동희한테 소리를 좀 지른 모양인데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돌려보내주세요. 이번엔 장모님 말씀처럼 우리 본가에서 분가하고 저랑 동희 둘이서만 살 집 제가 찾아볼게요. 됐네. 난 자네한테 더 실망했어. 못된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서? 그럼 집구석에 우리 시누이 절대 다시 못 들여보내. 이제 자네랑 시누이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가서 이혼장이나 기다려. 저의 시어머니도 딸이 이제까지 그 미친 시누이의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로 당했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만은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하시며 얼른 시누이를 이혼시켜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그 시댁의 현관에서 녹음한 것들을 들려드리니 제 남편도 시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그 개차반 같은 집안에서 우리 동이 하루라도 빨리 빼내와야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나도 그 여자가 그렇게 미친 짓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나는 내가 딸을 심약하게 키운 건가 해서 괜히 우리 딸한테만 뭐라고 했잖아. 우리 동이가 이렇게 구박받고 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우리 딸. 그러니까 우리 금쪽 같은 귀한 동생한테 이런 막말을 퍼붓고 아픈 애한테 밥을 차리라고 해? 그 여자 진짜 미친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에 우리 시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시누이 곁에서 모두 잠을 잤습니다. 시누이가 안심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오래오래 시누이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누이는 그 일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서 시누이는 이혼한 후 위자료로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승률이 좋다고 소문난 이혼 변호사를 시누이에게 붙여주었어요. 제 딸같이 업어 키운 시누이가 시댁에서 이런 푸대접을 받고 그 때문에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 못된 안싸돈에게 꼭 벌을 줬으면 좋겠다고 변호사에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의뢰와 부탁을 잘 들어주어 이혼 소송은 시누이 쪽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미친 집안에서 시누이를 빼내온 것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요. 그 못된 안싸도는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집안과는 연을 끊는 것이 시누이의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죠. 이혼녀라는 꼬리표보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집안과 연을 끌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시누이는 친정으로 돌아온 뒤부터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고 얼굴에 졌던 그늘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맨날 싫은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다가 마음 편해지는 친정에 오니까 시누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애라도 생겼다면 그렇게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았을 거고 양육권 다툼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시누이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녀오면서 시누이는 이혼 위자료를 받은 걸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고 남편과 이혼로 한마당에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을 회사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껄끄러운 일이니까요. 시누이는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며 커피 관련 자격증을 땄고 카페를 차리기 전에 남미로 여행을 가 커피밭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커피 원두 공장과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바빠야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고 정신과 의사도 신우이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답니다. 카페 창업을 알아보면서 신우이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얼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도 연애도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30대인 신우이가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 싶어 조바심을 내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인연은 따로 있을 거예요. 남자가 세상 인구의 반인데 언젠가는 우리 신우이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인생은 기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 시켜주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젊은데 어쩌겠어. 지금은 아직 병원도 다니고 확실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잘못이야. 우리 동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생각해보라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구나.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네 말이 맞아.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자꾸나. 지난달에 카페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우이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언니에게 서빙이나 과자 만들기 같은 걸로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도 신우이의 카페에 알바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귀여워하고 좋아하던 신우이와 매일 일을 하다 보니 저도 즐겁고 신우이와 마음도 잘 맞아서 어느 날은 카페를 닫고 둘이 여행을 가기도 한답니다. 저희 카페는 정기 휴일이 없어요. 대신에 저와 신우이가 마음이 맞는 날은 하루 정도 문을 닫고 짧은 여행을 다니거나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누리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저의 신우이는 이렇게 혼자 살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며 앞으로는 남자는 친구로만 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를 못 만날 이유도 없고 혹시나 남자만 보고 또 결혼했다가 미친 시어머니를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막말하는 사람만은 피하시길 꼭 명심하시고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게 건강한 거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우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땅의 며느리들께서는 얼른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정신이 피폐하게 되고 세뇌당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되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유튜브로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남자입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연을 작성해보게 되었네요. 저에게 아주 대단한 사연거리가 있어서 쓰게 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짧은 인생의 자취를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연 신청이라는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별로 대단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제가 태어난 집안,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과 저보다 2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특별한 이유나 사건 하나 없이 형과 비교당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게 된 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형의 외모가 뛰어났고 성격도 저보다 부침성이 있어서 어른들이 더 아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타고난 어릴 적 외모가 형보다 좀 뒤처졌고 기질 자체도 형과 완전히 달랐는데 뭐 어찌할 방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저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라는 이유로 형보다 부족한 사랑을 받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었고 형이 저보다 2년 먼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공부에 두각을 드러낸 이후로는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서 더욱 삐뚤어졌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통제가 어려운 말썽꾸러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관심을 저에게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 자체가 사고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엇나갔던 것인지, 저의 과거인데도 정확한 이유가 헷갈리네요. 어린 날의 치기였겠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을 보면 답이 나오지. 어휴, 저건 커서 대체 뭐가 될는지, 자기 형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갈는지 모르겠네. 저를 보면서 아버지는 대놓고 그런 말씀을 크게 하시며 혀를 쯧쯧 차시는 행위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보고 너는 왜 점점 꼴통이 되어가냐, 오늘도 꼴통 납시였다 하며 조롱하는 말투를 내뱉으시며 제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시는 걸 종종 하셨고요. 저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던 사춘기 초입의 시기였는데 아버지께서 걸핏하면 제 머리를 치면서 저를 비웃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홧김에 집을 다 엎어버려 하는 충동에 사로잡힌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문제아였다거나 형이 대단하게 뛰어난 모범생도 아니었다는 것이 저를 더욱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 진짜 혀가 내둘러질 정도의 양아치들이 많더라고요. 저 따위는 귀여운 반항아 정도였고 진짜 배기 문제아들은 사고치는 급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의 주장대로 구제불능의 꼴통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이 더 망가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면 저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으시고 저의 상태가 심각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매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성격이 예민해졌던 것인데 막상 중학교에서 엄청난 양아치들을 보니까 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저와 비교되면서 착한 아들, 사고 안 치는 모범생으로 이미지가 굳혀졌던 형은 오히려 부모님 몰래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놀고 문제집 사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친구들과 노래방과 PC방을 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는 형은 잘났고 동생은 못났다며 서열을 딱 정해주셨으니 제가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형의 성적이 그냥 평균 이상이었을 뿐 전교권에서 노는 수준도 아니었는데 형은 똑똑하다면서 치켜 세워주고 성적이 평균보다 조금 아래였던 저한테는 공부머리가 이렇게나 없어서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는 의지마저 꺾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보다 객관적으로 공부 성적은 조금 떨어졌어도 예체능 분야에서는 확실히 더 나았습니다. 어디서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림 그릴 때 구도를 저 스스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술 과목의 실기는 무조건 최고 점수로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체육 과목에서도 웬만한 건 전부 제가 최상위권을 달렸습니다. 몸으로 하는 걸 잘해서 그랬는지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발 공부 좀 해라. 너는 네 형의 발끝만 따라가줘도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네 형을 보고 좀 배우란 말이야. 제가 교과서 모퉁이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발견한 엄마께서는 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미치시겠다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중학생씩이나 되었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마음 다 잡고 살라고 하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아래에서 형제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윗사람인 형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야갔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관심과 애정을 이용할 줄 알았고 그걸로 저를 공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저는 클수록 형의 그런 면모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제의 사이는 점차 냉랭해졌죠. 형은 저를 방어막, 총알바지로 써먹으면서 자기가 모든 비난에서 벗어난 채 편안함을 누렸고 저는 그런 형을 보면서 항상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둘 다 폭발해버렸어요. 계기는 별거 아니었는데 서로 신경질적으로 굴다가 본격적인 말싸움으로 번졌고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저희 형제는 곧 몸싸움을 하면서 치고받았습니다. 그때 형이 고2였고 제가 중3이었네요.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나한테 대들지 말란 말이야. 너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너는 내 덕분에 오히려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다 누리고 있는 줄 알아야 돼. 뭐? 너? 지금 너 나한테 너라고 그랬냐? 이제는 이게 지형 보고 아예 너라고 그러네? 너 오늘 진짜 뒤져볼래? 형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위풍당당하였고 저보다 자기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 때문에 집에서 눌려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이런 둘이 충돌을 하였습니다. 둘 다 남자였고 체격이 엇비슷했으니 막상막하였고 서로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오래 쌓여왔던 울분을 그 순간에 다 분출하였죠. 그러다가 결국 형이나 저나 똑같이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지불식간에 이뤄졌던 형제의 난투극은 병원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싸운 것에 대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싸움의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말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 장남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 너는 감히 네 형한테 뭐하는 짓거리야? 동생이 되어가지고 형한테 공손하게 굴고 착하게 따르지는 못할 망정? 아무리 저보다 형이 더 다쳤다곤 하지만 엄연히 저도 형한테 얻어터진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동생 쪽이면 제가 더 어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더 걱정하고 위로를 해주어야 맞는 것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이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잘못 깨어진 첫 단추로 형제간의 차별이 발생되었다 정도로 저는 여기면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 집은 형이 중심이고 나는 찬밥이다라는 판단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중3이었으니 제가 이때 얼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 확신까지 했었습니다. 어디서 피치 못하게 주워다가 키우게 된 자식이었기에 이렇듯 차별을 하시는 거라고 여겼죠.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아버지랑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무 의미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었잖아. 나만 손해야. 저는 이때 싸늘한 마음으로 결심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이 순간의 울분이 지나가더라도 제 결심만은 그대로 쭉 가져갈 것이라고 마음을 먹은 저는 부모님과 형에게 더 이상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금세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타고난 공부머리 따위는 없다는 것을 재차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업을 위해서 집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도 없었고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저에게까지 지원이 오리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형은 그저 그런 4년제 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말로는 막판에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던데 재수하겠다는 의지가 개뿔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형이 원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그 정도 간판이면 그럭저럭 괜찮은 곳을 갔다면서 형에게 칭찬을 건네주셨죠. 저는 형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고2였고 고3 수험생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 안 가려고요. 그냥 돈이나 벌든지 하겠습니다. 군대도 그냥 빨리 해치워버릴 거고요. 결심을 굳히고선 비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대학을 왜 안 가냐는 둥, 졸업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냐는 둥, 이런 것도 저에게 안 물어보셨습니다. 어차피 꼴통대학교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등록금만 그런 곳에 기부할 바에는 고졸로 사는 게 낫다는 말씀만 아버지께서 넌지시 던져주실 뿐이었죠. 네 형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대학은 한 명만 나와도 돼. 아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에 어쩐지 후련한 빛이 스치는 것 같아서 저는 씁쓸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설칠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으로 읽혀져서 새삼 상처를 받았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전전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호프집에서는 급여를 주급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걸 받아서 방에 두었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와서 그걸 찾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좁은 집구석에서 그게 사라질 일은 없었고 물어볼 상대는 부모님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돈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못 보셨냐고 여쭤보는 순간 부모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어제 네 형하고 밥 먹으러 나가서 써버렸다. 덕분에 고기 잘 먹었구나. 네? 아버지, 그거 제가 번 돈이에요. 제가 새벽까지 일해서 호프집에서 벌어온 돈인데 그걸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쓰셨다고요? 너는 네 부모랑 네 형이 외식하는데 쓴 걸 가지고 설마 아까워하는 거냐? 곧 있으면 네 형 입대한다, 이 녀석아. 입대 전에 맛있는 걸 먹여줘야 할 것 아니냐? 네가 네 형한테 고기 한 턱 쏴준 셈 쳐라. 제가 왜요? 제 피 같은 돈을 왜 그런 데에 써야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을 정없게 하네. 야, 임마, 소고기 먹느라 그 돈보다 더 나왔어.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야? 저는 부모님께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여겼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일말의 기대라도 남아 있었던 것인지 그 반응에 저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말도 안 섞었고 형이 입대할 때도 배웅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의 입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입대하기 직전까지도 부모님과 사이가 냉랭하였고 어느새 감정의 골이 두드러지게 깊어져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고 그럴수록 저는 부모님이 미워졌죠.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집이랑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사회로 나온 후에는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때 부모님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는데 서로를 향해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며 모진 말을 내뱉었었네요. 저는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친구는 제 가정사를 군대에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아놨던 돈과 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합쳐서 월세방부터 구했죠. 당장 시작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일부터 공장 일까지 5만 돈벌이 되는 곳이면 다 하였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이 몸뚱이와 시간뿐이다. 이걸 이용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데 주력하다 보면 앞날이 열릴 거야.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보상이 나에게 분명히 따를 거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거의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인들을 꽤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형님이 저를 보고 어린 나이에 친구답지 않게 꽤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면서 괜찮은 정규직 자리에 꽂아주고 싶다는 말을 해왔어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던 월세방을 다른 동네로 옮겨가면서까지 새로운 일터에 정착을 하였고 그 공장에서 저의 체력을 다 바쳐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너 그러다가 갑자기 졸도할 수도 있다면서 걱정할 만큼 미친 듯이 업무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몰두하였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 그곳에서 일에 빠져 사는 동안 저의 소소한 낙이 한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공장에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원룸촌에 인접하고 있었던 중국집에 가는 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만 2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고 하셨던 중국집 사장님께서 굉장히 인심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또한 주방에서 전도지휘하고 계셨던 이모님 또한 10년 넘게 재직 중이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중국집에 계신 분들끼리 의리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종종 들른 게 반년이 넘어갈 무렵부터는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짜장면 하나면 되지?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포장으로 해주세요. 집에서 반찬이랑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밥 안 먹고 짜장면으로 아예 퉁을 치려고 하는구만. 밥도 안 처먹고 살아요, 좀. 젊은 청년이 자꾸 그러다가 건강이 훅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정겨운 말투로 저에게 주방 이모님께서 쏘아붙이실 때마다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저는 웃음이 나왔었네요. 그게 다 저를 신경 써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거란 걸 알아서였습니다.
그 중국집은 배달뿐만 아니라 포장이 되었는데 그냥 스티로폼 용기에 면발 소스를 붓고 그걸 봉지에 넣으면 끝이었어요. 봉지 손잡이를 묶어다가 달랑 쥐고 가는 웃긴 모양새였지만 어딘가 정이 넘치는 포장이었습니다. 양도 넉넉하게 주셔서 저는 그렇게 좋아해서 자주 먹었던 그 중국집의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본 적이 없었네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냐고 제가 농담조로 몇 번 물어봤을 정도로 그 중국집이 참 인심 좋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를 좋게 봐줘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려는 동료들이 생겨났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제 스스로에 워낙 자신감이 떨어져서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을 대부분 거절하였지만 어느 날은 저랑 별로 근무 일자가 겹치지 않아서 친하다고 할 수 없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아는 여자 동생을 소개받아 보지 않겠냐고 하시는 것에는 너무 의외라서 깜짝 놀란 나머지 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소개받는 자리에 나간 곳에서 저는 상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하면서도 차분하고 살가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교제를 청하였습니다. 비록 일은 고되었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해가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누가 공장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을 보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무려 수년 만에 뵙는 것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던 모습보다 많이 초췌하고 낯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굳이 저를 수소문까지 해가면서 찾으셨다는 얘기에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를 갑자기 왜 찾아오신 건데요? 휴게실에서 마주 앉자마자 제가 용건부터 여쭈어봤죠.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제 형의 문제 때문에 저를 찾으신 것이었더군요. 대학을 간신히 졸업한 형은 성적이 안 좋아서 이름 높은 기업들에는 아예 지원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다 대학의 성적을 보았나 봐요. 그래서 대학 간판만 보는 곳들로 눈을 낮춰서 지원을 하였는데 전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적성검사 같은 것엔 붙고 임원하고 대면하는 최종 면접에서는 다 떨어진 이유 나는 알 것 같은데 그 회사 임원들이 전부 형에 마땅치 않은 면모를 발견해서 그런 거겠지. 낙심한 형은 중견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줄줄이 지원하여 한 곳에 재직을 하였다네요. 그런데 얼마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합니다. 사내 문화에 적응을 못했다나 뭐라나. 그러다가 술만 퍼마시면서 재취업은 준비도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도박까지 손을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출비까지 생긴 참이라며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꼴통 자식이라고 욕하실 땐 언제고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도 이건 쪽팔린 짓이란 생각 안 드세요? 마지막까지 형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애초에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조차 없는 자식이니까요. 네가 어떻게 말을 그따위라 할 수 있는 거냐? 생물학적으로만 부모-자식 관계인 거지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께서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요. 저의 냉정한 대처에 몹시 당황하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저에게 늘 애증의 대상이셨던 아버지께서 어느새 이토록 유약해지셨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래도 너의 친형인데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재차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의 마음은 싸늘히 식어버렸죠.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대신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열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부모님께는 형이 더 아픈 손가락이고 저는 방치되어 있는 존재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정하게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알아서 형을 책임지고 사시라는 조언을 남긴 채 말입니다.
속이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분을 내가 모르겠네. 아버지를 돌려보낸 그 후에 저는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묵묵하게 저의 곁을 지키며 위로를 보내주었던 존재가 바로 여자친구였어요. 만일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사람이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도 함께 들었죠. 저는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였고 금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장인어른이 안 계셨고 집안의 친척 어른들도 왕래하는 분이 없다시피 하였어요. 장모님께서도 예전에 당하셨다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여자친구와의 긴 상의 끝에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서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고 축하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둔 저는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장을 차렸어요. 성실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체험해봤잖아. 이것 하나만 믿고서 말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사업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고 제 일상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더라고요. 1억이 넘게 현금이 들어있었던 통장은 벌써 옛일이 되어버렸고 저에게는 1억이 넘는 빚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타고 다녔던 외제차마저 처분하게 되었던 날 저는 멍하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듬해 바로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갓 태어난 핏덩이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 보일게 라고 속삭여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사업을 거하게 말아먹고 나자 제 아이를 보기가 민망하고도 미안하였습니다. 사업에서 조짐이 안 좋으면 빨리 털어냈어야 했는데 저는 미련을 못 버렸고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써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어요.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릴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성실하게 꾸준히만 하면 돼. 그러면 세상이 알아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방안이나 최악의 가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날려먹고 빚이 생기고 나서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때가 돼서야 받아들였어요. 저희 아들 3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었습니다. 우리끼리 생일 파티 했을 때는 분위기 좋았잖아. 며칠 만에 왜 이러는 건데, 어? 애 생일이니까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뿐이야. 너 같은 놈한테 애 키우게 돈 달라는 소린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애 포기 못해. 지금 내 삶의 유일한 낙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야. 아, 제발. 우리를 놔줘. 너만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고 질려. 힘들어 미치겠다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아내는 사업 실패를 겪는 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마치 도리 없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침몰선을 보는 것만 같아서 미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사실은 산후 우울증이 왔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루에도 12번씩 죽는 생각을 했었다네요. 오로지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아왔고 버텨왔다고 말을 하며 아내가 눈물을 줄줄 흘렸는데 저는 그 앞에서 차마 핑계 한마디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계속 사업을 더한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저였으니 그걸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속은 계속해서 까맣게 타들어갔겠지요. 저는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을 스스로 건사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너만 사라지면 나는 홀가분할 것 같아. 그러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애 잘 키울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혼 좀 해주라. 아내가 눈물로 호소를 하였고 저는 결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마저 제 품에서 잃어버린 채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상 이혼을 당했다고 봐야 맞았죠. 갑자기 삶의 지표를 잃어버리게 된 저는 마지막 남은 저력을 다해서 돈을 번 뒤 아내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디 죽기 살기로 해보자. 돈 벌어서 내 자식한테 떳떳하게 돌아가 보자. 저는 구직란을 뒤지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 하나에 홀려서 그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사연에 빠지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양어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인생 뭐가 더 있겠나 싶어서 그 일을 해보기로 하였어요. 부산으로 가서 인력사무소에 도착하여 급여 문의부터 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기본급에다가 3개월 단위로 배에서 잡은 것들을 판매한 돈을 정산해서 얹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고 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6, 7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배에 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정지었어요. 배 위에서 생활하면 사실상 돈 쓸 일이 거의 없고 착실하게 돈만 모은다면 남은 빚 청산도 모두 가능하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은 채 통발 어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기 전날에 아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모로 착잡해지더군요. 제 안위를 걱정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쪽의 가족도 저와 가깝지 않은 것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불안하고 서러운 마음으로 그 전날에는 잠을 설쳤고 배에 오른 첫날에는 그래서 아주 고단한 가운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탄 배에서 만난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치아가 깨져 있었다는 것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네요. 앞니가 소실된 사람들이 많아서 희한했습니다. 치아가 딱 보기에 멀쩡한 사람은 저랑 베트남 노동자밖에 없었어요. 출발에 앞서 가장 먼저 배 안에서의 침대를 배정받았고요. 배의 조리실 앞에는 바닥 뚜껑을 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안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취침구역이었습니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생활할 수 없겠더군요. 2층짜리 침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저는 허름한 침대 한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녹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밧줄을 정비하는 것만도 몇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새 배는 망망대해 위에 있었고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미친 듯이 통발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였는데 저는 올라오는 통발을 순서대로 쌓는 업무였습니다. 이 단순 반복 작업은 통발 2천 몇백 개를 쌓고 나서야 한 어장이 끝났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 작업은 하루에 4개의 어장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통발을 쌓으면서 저는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죠. 그 돈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주는 금액이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일 자체도 미치게 힘들었지만 함께 있는 뱃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괄괄하면서도 쫌생이라서 신경 쓰였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박혀있지 않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모두가 똑같은 업무량을 해내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초짜는 죽어나는 구조였죠.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면 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을 철회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날 파도가 무서울 만큼 높이 치는 바람에 통발이 계속해서 엎어졌고 결국은 그것들이 한꺼번에 쓰러졌어요. 저는 통발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를 덮치는 통발들에게 얻어맞고 가판위를 굴렀습니다. 겨우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아프고 쑤시더군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선원들이 비웃음만 날렸습니다. 괜한 엄살 피우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것에 제가 이미 속으로 화가 잔뜩 난 상태였고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나마 성격이 유순한 어떤 분과 같이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분이 이런저런 조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급여 대목에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알고 배에 오른 금액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애초에 기본급이라는 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산과는 달리 연봉으로 치자면 이 배에서 일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은 대략 2천만 원대더군요. 저는 그것을 3배로 알고 배를 탔던 건데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어떻게 계속하란 말이야? 정말 개같이 구르면서 요동치는 배 위에서도 그 엄청난 노동을 하였던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고 감내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있었어요. 가뜩이나 쓰러지는 통발에 얻어맞아서 온몸이 옥신거리고 있던 찰나에 그런 진상마저 알게 되니까 정신적인 피로가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선장과 갑판장에게도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괴로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애초부터 뱃사람들이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육지에서의 공장이나 일반 직장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저를 이 배에 타게 만든 인력사무소는 치사하게 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제가 멋대로 오해하게 만들었더군요. 게다가 다른 인력사무소를 한 달이 걸쳐서 저를 그 배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중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저를 넘긴 금액을 챙긴 것이었죠. 거기까지 듣고 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군요. 자존심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누웠을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나면서 결국 허름한 이불 안에서 조용히 울고 말았네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도 비참하여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하는 것은 건강을 잃을 테니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낭비라는 생각을 하였고 배에서 내리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해양경찰에 연락해서라도 이 배를 떠나고 싶다면서 저는 고집을 피웠어요. 안 그랬다가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뒤도 새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저를 처리해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경찰을 들먹이며 육지로 가고 싶다고 하였죠. 그 이튿날에 결국 저는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인력사무소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배에 소개를 시켜주겠다면서 저를 바로 회유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은근하게 속여서 이상한 배에 태웠으면서 그게 제안이랍시고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참았네요. 뱃사람들과 인력사무소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저는 일부러 비위를 맞춰대면서 다음에 다시 배에 타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몰래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들에게 혹시 덜미를 잡힐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한숨이 푹푹 나왔죠. 달리는 버스의 창밖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저 많은 창문들, 화려한 불빛 안에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번 생은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배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끈거리던 머리도 조금은 맑아졌지요. 포기하면 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제가 떠나왔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일했던 공장에 찾아가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일하던 때까지만 해도 내 앞날은 무조건 창창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한창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있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단 일화도 떠올려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고 저도 제 가족을 찾지 않았으니 교류가 영영 없었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공장을 바라본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윽고 제가 향한 곳은 어느 중국집이었어요. 제가 한때 정말 자주 찾았던 식당이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둔 뒤에도 결혼을 한 뒤에도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저는 이 중국집을 가끔 찾아서 짜장면을 먹고는 했어요. 괜히 새롭게 느껴지는 감회를 안고 내부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중국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메뉴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시킬 메뉴는 골라져 있었죠. 제가 늘 먹었던 짜장면을 오늘도 시킬 것을 주방 쪽에서 예상하시고 계시리란 짐작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은 곱빼기로 주세요. 제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평소랑은 다르게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짜장면이니까 이왕이면 곱빼기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심산이었는데 주문을 마치고 앉아있는 저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갑자기 곱빼기를 시키니까 놀라셔서 물어보러 다가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주방의 이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별별 짐작이 다 스쳤는데 그런 저에게 이모님께서는 웬 흰 봉투 하나를 쓱 내미셨습니다. 갑자기 이게 웬 거예요? 글쎄, 일단은 한번 열어봐. 열어나 보고 말을 해요. 주방 이모님의 반응에 제가 어리둥절하면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제 손끝에 편지가 잡혔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니? 그것은 바로 저희 엄마께서 쓰신 편지였습니다. 예상조차,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엄마의 편지에 저는 깜짝 놀란 채로 그것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의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쓰여진 내용은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을 떠나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부터 저를 엄마가 지켜봐 오셨다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뒤 저를 지켜봐 왔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형의 일로 도움을 저에게 청하고자 하셨을 때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오셨던 거라고 하였습니다. 제 앞에 나서고 싶었는데 용기가 부족하였고, 또한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자 혹시나 그 일상에 방해가 될까 싶어 몸을 사리셨다고 하였어요. 후회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몰라서 이 못난 엄마가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였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을 한시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편지와 함께 봉투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10장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후드득 흘려버렸습니다. 갑자기 온갖 서러움이 제 깊숙한 곳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주방 이모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주방에서 저에게 주실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저는 끄끄 숨이 넘어가도록 울면서 편지의 가장 하단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았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로 하였다면서 살게 될 곳에 주소를 남긴다는 추신이 덧붙여져 있었죠. 잠시 후 저는 눈물의 짜장면을 먹으면서 주방 이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골로 아예 내려가시게 되자 엄마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중국집에 들러서 그간 제가 이곳을 단골 삼아서 지냈다는 것을 지켜봤다는 걸 여기 사장님과 주방 이모님께 밝히신 후 봉투를 맡기셨대요. 다 먹는 대로 일어나서 당장에 거기 시골집으로 가봐. 생각이 길어질수록 쓸데없는 계산만 들어가니까. 원래 가족 일에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닌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주방 이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짜장면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인사를 거듭 남긴 채로 중국집을 나섰어요. 저는 주방 이모님의 말씀대로 즉시 시골집의 주소로 가볼 작정이었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로 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정리를 마친 채 시골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을 직접 보지 못한 사이 사업의 시작과 실패와 이혼 등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저한테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런 건 염려도 안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는 제가 아버지를 매몰차게 쫓아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 앞에 당도하였을 때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때마침 아버지께서는 밖에 나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딱 한마디 말씀만 건네셨습니다. 이제 오냐?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엄마께서 오셨어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네가 정말 온 거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엄마께서 깜짝 놀라신 채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제가 난데없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용케 울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울컥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정말 오래간만에 마주보고 앉아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입이 잘 안 열렸는데 한번 물고가 트이고 나니까 제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가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엄마로부터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선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망까지 다녔다가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형 때문에 계속 정신이 없으셨고 가슴앓이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형이 일으킨 문제들을 간신히 수습하고 나서 다 저버리고 친척 어르신들의 권유에 따라서 시골행을 택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형이 몇 달 전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고 바로 얼마 전부터 그 사람 집에 가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라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엄마께선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좋은 여자 만나서 정신 차리지 않았더라면 형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라고 엄마께서는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형을 아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어요. 예비 형수님과 함께 말이죠.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살아있었냐? 저를 보면서 머쓱한 표정으로 형이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다르게 형이 유순하고 얌전한 것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변할 수 있구나 싶었네요. 예비 형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어째서 형이 사그라들었는지 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언중유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드럽게 내뱉으시는 말씀 속에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더군요.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만 저는 예비 형수님께 각종 훈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전혀 안 나빴고 저에게 다 도움이 되는 조언들 뿐이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어차피 형은 예비 형수님과 계속 지낼 거라고 했으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집에서 같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저에게 머리도 식히고 앞으로의 긴 계획을 새로 세워보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랑 엄마랑 산다고? 형이 다른 곳에 사는데 내가 부모님과 산다고? 형이 아니고 내가 부모님과 산다니.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내 평생에 그려본 적이 없었건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걸까? 인생은 참 요지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시골 동네의 어떤 집에서 감사하게 저한테 일을 주셔서 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별별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 분이라 일손이 늘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당으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월급으로 치자면 웬만한 공장에서 구르는 것만큼 돈이 돼요. 보여주신 호의에 배반하지 않으려고 장꾀 한번 안 부리고 일을 했더니 다른 집에서도 저에게 슬쩍 일감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는 아내가 저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물장난을 치면서 목욕하는 동영상도 함께 말이죠. 한참을 예쁜 아이를 휴대폰 화면으로 쳐다보던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아내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항상 제가 먼저 걸었는데 아내 쪽에서 전화를 한 건 이혼하고 나서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대단한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고 주로 아이 얘기만 하다가 통화를 종료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저는 우선 만족하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내놓은 제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아직 늦지 않은 것이겠죠? 제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렵니다. 죽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싶네요.